네, 휴식 시간 동안 좀 편히 쉬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첫째 날의 마지막 세션인 C3 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C3 세션 메타버스와 가상경제의 부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화되고 있습니다. 상시 연결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구성된 메타버스가 급속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산, 소비,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교환이라는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가상화 기술들의 힘을 빌어 가상경제라는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가 만들어낼 주요 산업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가상경제의 미래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이용덕 드림앤퓨처랩스 대표님, 최영욱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님 두 분이 참여해 주셨고 좌장은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입니다. 오늘 C3 이 메타버스와 가상경제의 부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1시간 반 동안 함께 논의를 할 텐데요. 오늘 이 C3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반 게임에서 시작을 많이 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도 주 고객층을 10대 내지는 그보다 젊은 사람들 타겟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산업을 이루고 그 산업이 경제를 바꾸게 되는, 더 나아가면 그 경제 생활을 통한 사회까지도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메타버스 분야에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두 분을 모시고 먼저 발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질문들을 받으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님입니다. 최형욱 대표님은 전자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한 이공학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신기술을 연구했고 IoT의 플랫폼 기업인 매직 에코의 대표를 지나서 이제 거쳐서 지금은 혁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 라이프스퀘어의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 혁신의 촉매사, 이렇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촉매하고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과 협력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그런 시대를 새로 열기 위해서 팬 아시아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고, 미래 전략 싱크탱크로 볼 수 있는 퓨처 디자이너스에서 전략 자문 그리고 신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상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한 결과를 오늘 같이 공유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서도 버닝맨 혁신을 실험하다,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하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5분 정도 남았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요즘 엄청나게 핫하게 뜨고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무래도 이 혁신 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열풍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왜 그렇게 느껴졌으며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트렌드가 어떤 영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30분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메타버스라는 상상력이 만드는 가능성과 미래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결론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도구이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크게 열풍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적절한 단어가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아마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트렌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급진적이고 융합적인 사회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들을 전부 포괄하는 그런 단어로서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버스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그리고 앞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뜻이 분분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어의 해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본질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열풍 속에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오픈월드 형태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이죠. 블록 형태의 아바타로 블록 형태의 세계에 들어가서 블록으로 뭐든 만들 수 있는 세상. 이 마인크래프트가 처음에 탄생한 거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마커스라고 하는 친구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레고를 디지털로 만들면 얼마나 신날까? 레고를 디지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약간 호기심. 그래서 그 호기심을 취미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시작했던 게임 개발이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이었고요. 완성까지 무려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었죠. 네. 2주 만에 만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확장이 되고 발전하면서 지금은 2억 카피 이상에 팔렸고요. 1억 2천만 명 이상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게임은 덕분에 201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사업부가 되었는데요. 처음의 시작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던 레고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지털 안에 만든 마인크래프트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커져버려서 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레고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테마의 레고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20년간 가장 많이 목격한 현상이 이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인가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것들이 온라인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안에 그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갑자기 성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반대로 온라인에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 아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텐데요. 그 똑같은 일이 이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레고에서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 히든사이드는 블록을 완성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AR 카메라로 딱 비추면 갑자기 그 성이 살아납니다. 성 위로 유령들이 날아다니고 나는 헌터가 돼서 유령을 잡고 친구와 내가 막 쫓기는 게임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레고 히든사이드 저기에서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의 세계일까요? 어디까지가 버추얼 월드이고 어디까지 리얼 월드일까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경계선이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구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가 만들어지는 현상. 저는 어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것들에서 이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이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갭은 계속 커질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되는, 실제 존재하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인지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열풍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야, 그 메타버스 유행이야.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야. 사람들 관심 어차피 식잖아. 예전에 유행처럼 그런 것들 많이 지나갔잖아. 아마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본질, 이 본질이 이 삶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변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지금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2.8%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로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전 세계 인구 과반 이상이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왜 메타버스에서 중요하냐? 메타버스라는 세계는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에서야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메타버스 시티즌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유저가 될 수 있고 메타버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리티컬 매스에 다다랐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발전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CPU, GPU라고 불리우는 칩셋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두뇌에 해당하는 CPU. 그리고 최근에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GPU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그래픽을 처리하는 용도의 그래픽 카드에 사용이 됩니다. 포토샵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디자이너, 렌더, 영상 처리하는 렌더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고해상도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이 이 좋은 GPU를 활용해서 그동안 뭔가를 해왔는데요.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 이 GPU가 원래 탄생했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2010년 이후에 생겼던 비트코인 열풍. 기억 다 나시죠? 비트코인 열풍이 들면서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이더리움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그때 암호화폐를 채굴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닝한다.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채굴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암호를 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GPU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GPU가 품귀이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덕분에 GPU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 기억 다 나시나요? 네, 4대1로 이세돌이 졌죠. 당시 알파고는 인공지능, 바둑을 딥러닝으로 학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이 알파고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서 당시 이세돌과 게임을 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열심히 프로세싱을 했는데요. 당시 그 프로세싱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GPU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쪽에서는 그거를 NPU, 뉴럴 프로세서라고 따로 부르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칩셋이고요. 지금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우는 21세기 가장 파괴적인 기술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이 GPU의 발전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메타버스에서 GPU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눈앞에 정교하고 정밀하고 부드럽게 마치 내가 현실과 가상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보여야 됩니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그래픽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결국 지금까지 발전한 GPU의 성능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같은 가상의 세계들을 우리 눈앞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이 지금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중요한 두 번째 저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작년 10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 헤드셋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이 최초의 VR은 아닙니다. 그런데 1985년부터 이미 VR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가 되었었고 많은 헤드셋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나온 퀘스트 1, 2020년에 나온 퀘스트 2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VR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했고요. 거기에 VR 헤드셋을 구매해서 USB로 연결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 VR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큘러스 퀘스트부터는 더 이상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컴퓨터가 저 안에 내장이 되었거든요. 생긴 거는 VR 헤드셋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 안에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헤드셋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은 웨어러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컴퓨터가 들어있는 저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이 게다가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졌다는 거예요. 그 오큘러스 퀘스트 1이 출시됐을 때 399불, 그리고 퀘스트 2는 작년 10월에 출시됐을 때 무려 가격이 299불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요. 거의 재료비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페이스북이 거의 마진없이 이걸 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는 출시된 작년 10월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만 대를 팔았고요. 올 상반기 누적 460만 대, 현재 하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1000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이 만든 이 VR 헤드셋이 어마어마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100만 대, 1000만 대 그게 뭐 대단한데? 뭐 그게 많은 숫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제가 다른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2007년 탄생한 아이폰 다 기억하시죠? 그 아이폰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만들어졌죠.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해서 100만 대까지 팔렸을 때 걸리는 시간이 74일이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랑 비슷하죠. 1000만 대까지 팔렸을 때 시간이 1년하고도 3, 4개월이 더 걸렸는데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팔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이폰만큼 이게 많이 팔릴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1000만 대라는 숫자는 앱 개발 생태계 그 안에 그것을 타겟으로만 만들어도 무엇인가 돈을 벌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티핑을 만들 수 있는 임계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더 확산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PC 같은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아마 두세 대씩 쓰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런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우리 몸은 있지만 그 2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무한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접속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VR 헤드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폼팩터가 더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의 우리 사용성은 현실 세계에 우리 몸은 있고 우리 눈만 가상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컨텐츠나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면 VR이라고 하는 세계는 내가 그걸 뒤집어 쓰는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곳이 디스플레이로 바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예 컴퓨터가 만든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들, 가능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메타버스의 세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 두 번째,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상. 세 번째가 그 세상에 우리는 접속하기 위해서 특별한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PC,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VR 헤드셋. 앞으로 AR 글래스 내지는 다른 하드웨어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하드웨어들을 우리는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무한한 메타버스로 접속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하드웨어 폼팩터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산업의 균열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또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들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변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탄생했을 때 2G폰, 폴더폰이 처음 우리 손에 들렸을 때,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또 다른 변화가 새로운 하드웨어 폼팩터들이 우리에게 보급이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스북이 앞으로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컴퍼니가 아니고 5년 이내에 진정한 메타버스 컴퍼니가 될 것이다, 컴퍼니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그 확신과 자신감이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페이스북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 쪽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그나이트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컨퍼런스에서도 사티아 나델라가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스 킴만이라고 하는 테크니컬 펠로우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타버스를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의 경험을 만들 수 있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방식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가상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오브젝트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결국은 현실 세계를 베이스로 가상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메쉬라고 하는 애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플랫폼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메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있는 오브젝트를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가상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상 세계를 통해서 함께 같은 공간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페이스북은 가상 세계에서 시작해서 가상 세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메타버스를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거기에는 인피니티 오피스 같은 오피스 환경이 그냥 만들어져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저걸 뒤집어 쓰는 순간 내 주변을 사무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40인치 모니터 3대가 쫙 뜨고 스크린 위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친구를 아바타로 불러서 거기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최근에 오큘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함께, 진짜 함께 있는 것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 안에 키보드나 뭐 컴퓨터나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인식을 시켜서 함께 진짜 같이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제일 잘해왔던 소셜 네트워크를 가상현실 기반으로 확장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미국에서는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놀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파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안에 어마어마한 저작 툴들과 저 공간 안에서 마을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마저도 유저들에게 페이스북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주요한 리더십을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여기에 열심이고 진정이 몰입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왜 이것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들,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인 거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뭐 메타 휴먼,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융복합시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실현할 수 있고 대중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저 헤드셋을 쓰는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저걸 뒤집어 쓰는 순간 저 바다, 태평양 바다 200m 깊이에 있는 바다 생물들 관찰하면서 함께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내가 바다 거북이를 만난다? 바다 상어를 만난다? 돌고래를 만난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상상을 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남극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황제 펭귄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황제 펭귄들 속에서 함께 그들을 관찰하고 황제 펭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안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당장 우주에 가서 태양계를 여행하면서 목성 뒤에 있는 이오 뭐 이런 행성들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내가 디징을 배우고 싶다. 디징 저 디바이스도 사야 되고 누군가 인스트럭터도 필요할 텐데 저걸 쓰면 내 눈앞에 진짜 디징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DJ 마스터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저 앱 한 40불이면 사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암벽 등반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앱을 깔면 바른 땅에 붙어 있는데 알프스 산맥에 내지는 엘로스톤의 엘카피탄 같은 절벽에 내가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진짜 같아서 막 손이 땀이 나고 밑을 쳐다보면 무서워서 이 손을 못 날 정도로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저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아도 당장 우리는 스키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단순히 이런 게임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또 다른 굉장히 산업적인 가치와 기회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우디 같은 회사 안에 홀로라이드라고 하는 사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핀오프해서 스타트업으로 지금 있는데요. 저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들을 테마파크로 만들겠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테마파크로 만드는데 저 자동차 안에서 VR 헤드셋을 쓰는 거예요. 아니 현실 세계에서 VR 헤드셋을 써도 멀미나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움직이는 흔들리는 차에서 쓴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걸 쓰고 저 컨텐츠 자체가 GI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달리는 길 같은 것들이 컨텐츠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마치 포켓몬고처럼. 그리고 저 디바이스에는 센서가 있어서 차의 진동, 차의 움직임, 차가 급속하는지 감속하는지, 정지하는지, 오른쪽으로 턴하는지 왼쪽으로 턴하는지를 전부 다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실제 컨텐츠에 반영을 해서 내가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타고 날아간다. 차가 쓰면 공룡도 같이 쓰는 거죠.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 공룡도 속도를 내고, 여러분들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내 몸이 어디에 있든 그 느낌이 전해지면 사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걸 쓰고 있는 동안 마치 내가 테마파크에서 우주선을 타고 날르고 공룡을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자율주행 시대도 아니지만 10년 후에 정말 자율주행, 모두가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두가 더 이상 손을 핸들에 올릴 필요 없고 눈도 자유롭고 발도 자유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이동의 수단을 아마 넘어서서 다른 공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정말 저런 테마파크로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홀로라이드라는 회사는요, 디즈니랑 협업해서 실제 버추얼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헤드셋만 있으면 우리는 당장 네바다 사막에 날아가서 친구들과 모여서 저렇게 모닥불 앞에서 파티를 열거나 페스티벌을 열 수도 있고요. 덕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에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아까 소개드렸던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2대장,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일 거예요. 이 로블록스는 이미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게임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들이 이 로블록스에 열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곳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제공이 돼서 무엇인가 만들 수 있어요. 아이템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상상과 가능성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덕분에 로블록스에는 약 8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임이 지금 5천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오징어 게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핫했었죠. 한 달 만에 그 핫한 글로벌 열풍인 그 핫한 오징어 게임이 로블록스 안에서는 게임이 무려 1000개가 만들어져요. 1000개.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 안에 지금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열리고 있는 곳에서는 가상경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분에 이런 우리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가상화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 손에 지금 쥐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가상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열렸고요. 최근에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현실 세계에서 우리 가상 인간을 좀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상 인간들을 우리는 메타 휴먼이라고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우주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수천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주는 몇 개인가요? 그래도 우주는 하나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 우주죠. 그리고 그 우주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이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세계도 그 안에 로블록스가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든, 포트나잇이 10만 개가 생기든, 호라이즌이 100만 개가 생기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의 메타버스라는 현상이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을 확장할 수 있는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고요. 현실 세계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지만 가상 세계에 나는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 세계 정체성을 확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아닌 가상의, 내가 되고 싶은, 지금 부캐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현실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얼마나 먼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막 돌아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 아니고 가상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결국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든 가상 세계에 있든 계속 연장되면서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역을 확장을 해왔죠.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강연도 듣고 메일도 보내고 일도 하고 친구와 대화도 하고 엄청난 생산성을 가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 휴먼,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또 주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또다시 더 이상 확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정보를 결합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레이어의 수많은 가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상상력들, 굉장히 그 제약 없는, 물리적 제약 없는 가능성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이자 가능성의 시대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영욱 대표님 발표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욱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의 본질에 대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로 통합이 되는, 5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CPS였습니다.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이었는데 메타버스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질문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몇 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질문들 지금부터 먼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앞서 발표 최형욱 대표님께서 메타버스라는 상상력이 만드는 가능성과 미래라는 얘기로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결국은 가상 경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가상 경제의 가장 앞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이용덕 대표님이신데요. 이용덕
드림앤 퓨처랩스 대표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그 메타버스가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준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그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 고글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말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컴퓨팅 파워의 대표적인 GPU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회사인 엔비디아의 지사장으로서 13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GPU 컴퓨팅 기술과 한국의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브로드컴이라는 통신 회사죠. 그리고 레저리티 초대 지사장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20여 년간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앞서 최영욱 대표님은 기술 쪽에서 출발하셨는데 이용덕 대표님은 경영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여 년간 IT 업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노하우라든가 IT 시장의 흐름,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코칭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용덕 대표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멘토로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멘티라고 하죠.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을 멘토로 도와주고 계시고 이런 멘토링을 하는 재능기부 사업으로서 드림앤 퓨처랩스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용덕입니다. 지금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2006년에 엔비디아 한국 코리아의 지사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13년 동안 일한 엔비디아의 일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다 들어왔어요. 2006년에 취임했을 때 여러분 게임 시장에 엔비디아가 그래픽 프로세서로 지금 기술을 리딩을 했었는데 그때 뭐 리니지, 뭐 검은 사막, 자 게임 개발사들과 게임의 그래픽과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2010년, 11년, 10년 넘어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가속기 GPU를 따로 이제 전문화돼서 개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14년 오면서 이제 VR이 서서히 전 세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기술처럼 받아들여지면서 2015년에 대한민국의 VR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많은 VR 업체들과 개발을 하고 서포트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상 VR 되게 실패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시장이 열리지 않은 거 아시죠? 자, 2016년에 알파고가 딥마인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는 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엔비디아 GPU를 써서 알파고를 만들었다고 기사가 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일약 스타덤의 기술의 상징인 회사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말로 제가 그만을 두고 이제 2019년 오면서 이제 서서히 가상 세계라는 메타버스란 말이 조금씩 나왔어요. 오늘 2021년 11월 메타버스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상상하고 싶은 게 상상의 날개를 펴라라고 우리 최욱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같이 지금 워커힐 호텔 그랜드룸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 저랑 PC에 한번 옮겨볼게요. 책상, 연단, 의자, 조명, 카메라 전부 다 그래픽을 그렸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제2의 나를 만듭니다. PC상에서 나는 아바타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메타 휴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현재 아바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어저께 엔비디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을 보고 계십니다. 젠슨왕이 여러분 아바타로 최초로 여러분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올 초 젠슨왕은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고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지역은 메타버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3D 전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옴니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2주 전인가요? 자, 페이스북이 아예 회사 이름도 아예 메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페이스북이 1순위가 아니고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1시간 10분 동안 키노트를 발표를 해요. 일의 미래, 교육의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메타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퀘스트 2가 여러분 그러면 자, PC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PC로 보는 메타버스인데 왜 그러면 거기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갈까요? 바로 그 속에서의 그 메타버스 속에서의 체험과 교류와 인터랙션 교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기술의 혁명 없이는 지금 오늘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메타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웹 1.0 기술이 나왔고요.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웹 2.0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항시 연결. 자, 2020년 웹 3.0이 지금 초연결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연결 시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메타버스 기반이 지금 메타버스의 기술이 더욱더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타버스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버추얼 월드가 가능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신뢰망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상 이코노미가 더욱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 영상, BTS의 다이너마이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작년 9월 다이너마이트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BTS는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온라인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닙니다. 바로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BTS는 작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콘서트로 약 500억 원, 약 42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 4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들을 못 만나니까 팬들을 위한 팬 사인회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 팬 사인회에 제페토 팬 사인회 방문자 수가 여러분 4,600만 명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야에서 메타버스로의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시도로 지금 어떻게 바꿔져 나갈 건가에 대한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그들이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도전 시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바뀌어지는 거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게임 회사 CEO 그 마가렛이 요즘 사람들은 실제 자아와 메타버스 속 자아, 즉 두 가지 자아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제페토에 나의 아바타가 있으면 제페토 상에서 나의 아바타는 저의 두 번째 자아입니다. 여러분, 구찌가 $5에 제페토에서 이모티콘 구찌백을 팔았습니다. 처음에 판매 가격이 $5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개인가 9개를 최 대표님 팔지 않았나요? 그 구찌백 제페토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한정량이었는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 줄 아세요? 4,000불에 거래됩니다. 지금의 가상세계의 제2의 자아에게 꾸미기 위한 부분에 MZ세대는 여러분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메타버스 내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작업들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아바타의 진화인데 여러분 10년 뒤에 탑스타는 누구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까 메타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약 130명 이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가 사춘기에서 태어나게 된 직업에 사람들은 날 신기하지만 난 당신들이 더 특별해 보여. 자신만의 컨셉이 있으니까. 나도 찾았어. 나만을 위한 컨셉. 컨셉추얼 패션 플랫폼 Wake Up Your Concept. W 컨셉. 여러분에게 올 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모 보험회사의 광고 모델 로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로지는 사이더스가 만든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메타휴먼인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있던 로지를 이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로 지금 그 주가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약 150개 이상의 업체가 로지와 광고를 만들려고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약 40명의 로지 팀들이 로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로지는 실제 모델의 사진과 영상을 찍고 얼굴을 그래픽으로 바꿨습니다. 이 로지는 점점 진화합니다. 2022년, 2023년의 로지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진화된 메타휴먼으로 바뀔 겁니다. 자, 여러분 10년 뒤에 탑스타는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파라는 한국의 아이돌 걸그룹이 있습니다. 에스파는 출발부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카리나가 실제 사람이고요. A 카리나는 AI 휴먼입니다. 아예 맨 처음부터 버추얼로 휴먼을 만들어서 4명의 여성 아이돌인데 그 버추얼 휴먼까지 8명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8명이 인스타에서 같이 교감하고 카톡도 주고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저희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들로 도전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기회라 생각하는데 저는 3년, 4년 뒤에 에스파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갈 때 이미 처음부터 제2의 자아를 만들어서 제2의 자아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그 제2의 자아와 실제 자아가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SNS 메시지도 주고를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명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그리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이던 로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미켈라입니다. 2019년에 140억 원을 벌었어요. 지금 인스타에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고 그리고 틱톡, 유튜브 200만 명. 전 세계 어느 셀럽도 지금 이끌어가지 못할. 자, 지금 제가 미국의 하입 오디터의 그 리서치 데이터로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년 2020년에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광고 마켓에서 벌어들일 그 매출이 약 150억 달러 정도로 16조 원으로 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버추얼 휴먼이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들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을 거라는 예측을 지금 하입 오디터가 지금 예측 발표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SNS에 그다음에 TV 드라마, 광고, 그다음에 가수, 뮤지컬, 영화, 오페라, 그리고 뉴스의 앵커까지 이제 10년 뒤에 누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까는 예측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예측을 오늘 현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메타휴먼이 이제 더욱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버추얼월드를 말씀드렸고 그 버추얼월드가 가져올 버추얼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1월 초에 10월 말부터 여러분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NFT 회사들의 광고가 도배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비싼 땅에 그 광고를 NFT 업체들이 도배를 한 이유는 바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러분 NFT 이벤트가 바로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번 NFT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은 기사들, 많은 자료들을 제가 체크하고 난 저의 결론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텐츠의 미래가 보이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자, 2015년 VR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VR의 가장 큰 제약점이 그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는 나만 1인칭 컨텐츠들이 다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는 1인칭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월드를 그대로 가상 월드로 옮겨 놓은 겁니다. 상호 간의 교류, 상호 간의 업무, 상호 간의 취미 활동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바로 지금의 가상 세계인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는 게임과 그리고 여러분 아트에 있습니다. 자, 이번 그 NFT 컨퍼런스에 세 가지 중요한 그 게임 쪽에 여러분 아젠다가 뭐였냐면 바로 게임 속에서 플랫폼 속에서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투 원, 이제 게임에 가상세계 게임에 참가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가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 바로 NFT에서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예술 쪽 보겠습니다. 예술 쪽은 모두가 다 크리에이터이자 모두가 다 NFT 아트를 수집할 수 있는 컬렉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NFT 아트 마켓이 더욱더 보편화돼감을 볼 수 있는 컨퍼런스였었습니다. 모든 NFT의 아트 작품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크립토커런시로 살 수 있게끔 블록체인 기반 위에 지금 형성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심지어 여러분 텍스트 파일까지 NFT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미래가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NFT는 메타버스는 글로벌 단위입니다. 한 나라의 로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페토의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었는데 제페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 10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10년 뒤에 20대 초반 중반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여러분 800억 원에 낙찰된 비플의 그 NFT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자, 이번에 이 비플이 다시 새로운 작품을 내놨습니다. 휴먼 원이라는 작품인데, 자, 저 안에 있는 그 휴먼이 24시간 내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백그라운드 환경이 바뀌어요. 176억 원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된다고 지금 기사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NFT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올해 시장이 작년 대비 125% 성장한 약
7,100만 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900억 원 되는 시장으로 지금 예측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메타버스의 시장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학생이든 기업인이든 아니면 그 게임의 비종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그림들을, 내가 만든 작품들을, 내가 만든 텍스트들을 NFT화 시켜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장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바로 새롭게 열린 시장이고요. 그리고 가상재화와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이제 가상경제의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피지컬 쪽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 이제 왼쪽을 보시면 화폐나 금이나 상품권들은 이제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디지털 기프트콘, 그다음에 포인트들, 그리고 그다음에 작품들은 NFT로 지금 이제 가상 자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복사가 불가능한 유일한 그런 NFT 기반의 가상 경제 비즈니스는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Q&A 시간에 더욱더 많은 이제 딥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덕 대표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덕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특별히 그 안에서 그 NFT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Q&A 시간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미 올라와 있는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대표님께 두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의 수요자 중심의 시설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스마트 교육은 방향을 잡고 있으나 그린 스마트 중에 그린 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ESD 관련 여러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ESD가 ESG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되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최영욱 대표님께 질문입니다. 가치 교육 문제인데요.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확장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유초등, 중고등, 대학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가 글로벌 휴먼 리소스 포럼, GHR 포럼인데 바로 이 교육의 문제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영욱 대표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딥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한 단어로 답을 드리기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계위들을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질문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상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의 관점에서 사실 우리 이미 인터넷, 디지털 이런 기술들 통해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이상 가르친다라는 것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모든 것들이 다 구글 안에 존재하고 많은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주입식으로 내지는 무엇인가를 가이드하고 그냥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뭐 VR, A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더 이머시브하게 몰입감 있게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이 전 열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 공대 나왔고 이제 이과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화학 실험도 하고 물리 실험도 하고 생물학 실험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실험을 혹시 학교 다닐 때 하셨다면 기억나는 실험이 있으신가요?
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그냥 산성 염기성 이렇게 섞어서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색깔 바꾸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안전하고 별거 아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날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웠어요. 뭐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뭐랑 섞으면 폭발한대더라. 뭘 넣으면 불이 난대더라.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위험하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상현실 세계 안에 지금 화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실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템 교육의 연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약품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화학실험실 안에. 가상인데 뭐 어때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물을 섞었더니 폭발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고 실험을 못 하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그냥 폭발시키면 되겠죠. 그럼 아마 그 폭발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폭발하는구나, 불이 나면 불이 나는구나를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개념에서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답을 찾아가고 경험을 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보다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교육 효과라든가 학습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고 학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용덕 대표님도 글로벌 NFT, 뭐 블록체인의 글로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동안 같이 공부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늘 반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반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같이 물리적 공간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 내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들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활용하면 교실이라고 하는 그 제약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미국에서 접속한 친구, 핀란드에서 접속한 친구, 중국 친구 다 모여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고 함께 뭔가 재밌는 실험을 하고 함께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쟁 위주의 교육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룰을 세팅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교육들, 학습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교육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아예 그냥 그 틀을 깨고 이런 상상들을 교육 쪽에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앱 중에 틸트 브러쉬 뭐 이런 VR 앱이 있어요. 그걸 딱 차고 들어가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평면에다 그리는 거고 공간에다 뭘 한다는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VR을 끼면 공간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나 동사나 명사 같은 것들이 얼마나 과거에 어떤 그 제약에 얽매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영우 대표님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답변 말씀에 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 말씀 더 추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게 바뀌게 될 텐데 사실은 메타버스에 아주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무엇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방향이라든가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써야 된다라든가 하는 일종의 멘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교육에서 새로 담당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10대에 제가 입장이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 생각도 어쩌면 컨벤셔널,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더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이드를 주고 뭘 써봐라, 뭘 해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역할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즐기고 경험하려고 할 때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슈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즐겁게 쓸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속에서 이제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무엇인가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 같은 것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줌 갖고 하니까 다 딴짓해요.
왜냐하면 중学가면 선생님들이 교육 지금 애가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수업 교실을 로블록스 안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들어와서 막 오히려 선생님을 막 가르치고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브레이스 해주는 역할, 그 코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미 디지털 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그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쩌면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또 멘토링 하면은 이용덕 대표님이 넘어갈 수가 없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여대에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올여름에 서강대학교로 넘어왔는데 저는 교육의 방법이 너무 그 원웨이예요.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는 원방향의 지식이라는 부분이 지금 창의적 사고를 막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스타트업을 코칭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직접 저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저도 테스팅을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아이디어가 먼저라는 거는 분명한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재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라는 게 무엇이냐? 창의적 사고를 만드는 가장 출발점이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부모님의 생각의 고정관념이나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벗어나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제대로 해라고 저 역시 잘할 때 말씀 들었습니다. 엉뚱하다는 정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엉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게임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게임이 4대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임인 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로게이머는 여러분 연봉이 20억 원까지 있는데요. 프로게이머 그 게임이 버추얼월드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가장 강력한 엔진의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 아이돌 되려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연습생 들어가 있죠. 자, 10년 뒤에 보실게요. 10년 뒤에 아이돌이 얼마나 남을 거며 저 아이돌을 그래픽 디자이너와 3D 디자이너들이 그 아이디어를 지금 이 버추얼 휴먼들이 저렇게 이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한한 상상력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양방향의 수업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시도를 했는데 학생들과 수업은 저는 때로는 화이트보드 하나만 놓고 수업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멘티들이 찾아오면 드림스랩스의 화이트보드에 딱 펜 하나만 들고 그 얘기를 해요. 다 제가 그래서 네 생각 다 얘기하고 다 칠판에 적어요. 칠판에 적으면서 칠판에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유치해가고 풀어가고 융합하고 지우고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달을 하는데 저는 그 작업이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멘토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듣는 것. 들은 다음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저의 경험과 그리고 그걸 말한 학생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것들을 융합시켜는 하나하나 붙여나가요. 하나, 두 개를 붙이고 세 개를 붙이고 지울 건 지우고 그러다가 도대체 하나의 아이디어가 공부라든지 자기의 진로라든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근데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저의 미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대화는 선생님과 학생과 부모님과 학생의 대화는 양방향으로 그리고 먼저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경험으로 말해주는 게 코칭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용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가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다.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 없이는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산업, 무너지는 일자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용덕 대표님께 개인의 콘텐츠가 메타버스에서 NF화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례를 한번 더 간단히 들어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은 로블록스에서 명품 아이템이 몇백만 원 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에 새롭게 떠오를 산업 업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새로 떠오를 산업과 업종도 있지만 이제는 파괴될 그런 산업과 업종은 무엇일까? 그런 이제 파괴될 일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전환을 해 나가야 될까?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메타 전환일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덕 대표님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로블록스나 이런 포트나이트나 전부 다 게임 플랫폼이죠. 이걸 가지고 계속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림스랩에서 분기마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3시간짜리 8클래스를 커리큘럼이 구성돼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는데요. 2기가 지난 3분기였었습니다. 2기 모집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 창업스쿨 클래스는 40대 후반에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 지사장부터 독일의 SAP, 유명한 SAP의 기획 상무,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뉴욕의 의학 박사이신 교수님까지 들어오는 굉장히 레벨이 큰 클래스인데, 거기에 5학년, 6학년 여학생 2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6학년 유학생은 대전 창업센터에 69라는 스타트업 거기에 당첨이 돼서 거기에서 실제 데스크가 큐브가 있고 거기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너는 뭐를 연구를 하니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수많은 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택배 아저씨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택배 짐을 들어줄 조수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게 제 꿈이에요. 5학년 학생은 너는 또 어떻게 들어오게 됐니? 저는 여성 CEO가 꿈입니다. 자, 그 두 학생에게 여성 CEO가 꿈이면 제가 여성 CEO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아이가 마음으로 정말 CEO가 될 거야 라고 쾅쾅 느끼도록 그 아이의 마음에 동기부여되는 작업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메타버스 나오는데요. 자, 메타버스는 형상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픽만 생각하는데, 실은 메타버스라는 회사로 봤을 땐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 그래픽 그리는 사람,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를 그래픽과 너무 제한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그 회사가 운영되고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반 환경과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아이들에게 큰 스코프를 보여주고, 그 스코프에서 근데 너는 여기서 뭐가 마음에 드니? 저는 이런 교육 방법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대치동에 소프트웨어 코딩 학원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코딩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학생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코딩에 관심을 갖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해요. 우리 아이가, 저는 활동적이어가지고 2시간 이상 못 앉아있거든요. 저 같은 아이에게 너 코딩 학원 가서 코딩 배워가지고 집어넣어? 피아노 학원 가서 집어넣어? 저는 그래서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또 어떤 어드바이스나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NFT 부분은 지금 올 봄에 우리나라 중학교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시집을 쓰셨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집을 쓴 다음에 일세를 하나만 찍었어요. 그걸 NFT 코드로 바꾸고 그 책을 태워버리고, 그 책을 900만 원인가 700만 원에 판매가 돼서 2세부터 이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책방에서 9,000원에 시작을 하는데, 책 한 권은 프린트 한 책은 9,000원에 팔리는데, 900만 원 맞네요.
딱 일세는 하나만 코드로 바꿔서 NFT화 시켜서 했더니 900만 원에 팔렸어요. 자, NFT 코드 바꾸는 작업은 지금 바꾸는 작업 해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NFT 경매소에 올리면 어떤 아이디어로, 근데 그 선생님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중학교 선생님인데 나의 시집을 NFT화 시켜서 경매소 해봐야겠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셨대요.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900만 원을 딱 팔린 거 보고 세상이 변하는구나. 자, 변화는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파괴라 생각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걸 파괴라 생각 안 합니다. 일자리가 기술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 때문에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요즘에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전환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환되어져 갈 거를 바라보는 작업들이, 그런 인사이트나 정보나 그런 부분을 찾는 작업들이 학생들에게 더욱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는 우리 최용욱 대표님이 워낙 전문가이셔가지고 아까 마지막 질문에 산업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NFT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례를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까요? 예, 제가 예.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안다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없다가 답일 텐데,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책도 쓰다 보니까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을 파괴할 것이며, 또 어떤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떤 산업에 가장 큰 혜택 수혜주가 될 것이냐,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 이용덕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먼저 눈에 보이는 산업들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답을 드리냐면 모든 산업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씨,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번 25년 전을 한번 회고를 해볼까요? 25년 전, 1995년, 96년, 그 당시 닷컴이나 인터넷이 엄청나게만 뜰 때였거든요. 그때 똑같은 질문했어요. 이 닷컴이 어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산업이 이 닷컴 때문에 몰락하고 파괴될까요? 닷컴 인터넷 때문에 어떤 산업이 뜰까요? 어떤 직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그 똑같은 질문을 늘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합니다. 근데 그때 답을 이렇게 했어요. 뭐 커머스요, 미디어요, 교육이요. 근데 25년 지난 지금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인터넷 닷컴이 어디 특별한 데만 영향이 되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삶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전체, 모든 것과 관련이 있고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만큼 그런 것들의 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고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현상 속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사실 기저에 있습니다. VR, AR, 뭐 디지털 트윈, 메타 휴먼,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디지털 가상화 기술 등등등등이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 뒤에 있는 기술들인데요. 저는 이 기술들이 결국은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말고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고객 가치를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활용하고 구현하면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질까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을 그곳에 두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인 콘텐츠의 NFT화는 이따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각각 한 분께 하나씩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혹시 손을 들고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산업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최용욱 대표님께 드립니다. 네, 답변이 아직 국내에서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은 게임과 오피스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쿠팡, 네이버 쇼핑 등의 이커머스 역시 메타버스화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이건 아닙니다.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최영욱 대표님이 보실 때 이미 메타버스가 상당히 치열한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경쟁이 대단히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조그맣게 해서 몇십만 모아도 그것이 큰 규모가 아니라서 경쟁력이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해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다른 큰 메이저 그룹들은 몇억 내지 몇십억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규모의 경제에 대항해서 한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회사나 아니면 제3의 회사가 글로벌하게 메이저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말씀 한번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이용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디스토피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부작용에 대한 업계의 논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과 함께 사실은 지금 최영욱 대표님께서 처음에 발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관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두 분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듣다가 제 질문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와 이커머스 사실은 인터넷과 뭐 메타버스 기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저는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현상 속에는 사실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화된 그 다차원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진짜 원래 메타버스라는 의미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함께 섞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메타버스가 이커머스에 어떻게 적용될 것입니까? 이러면 만약에 원래 뜻을 가진 디지털 다차원의 시공간이 메타버스다 그러면 답이 사실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꼭 이커머스에 적용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것들은 그냥 기술이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메타버스 만들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를 구현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아닌 곳에도 쓸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쓴다고 그게 반드시 다 메타버스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화한다면 이커머스나 이런 곳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그 물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평면 사진이나 영상 보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근데 3차원 렌더링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확대해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느냐? 사실 아니지만 거기에는 메타버스의 그래픽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가상 피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거기 구찌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구찌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을 딱 다운받으면 그 신발, 구찌 신발, 구찌 모자, 구찌 옷 같은 거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럼 신발을 딱 선택한 다음에 내 발에다 딱 비추면 증강현실로 구찌 신발이 내 발에 딱 신겨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거죠. 이커머스에서. 근데 이게 그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 약간의 이해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많은 모든 산업에서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는 저는 있다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메타로 바뀌었죠.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처럼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질문도 거대 기업처럼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글로벌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세상에서는 국경이라는 존재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무엇인가를 잘만 만들 수 있다면 과거 대비 훨씬 더 그런 큰 영역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에 있는 기업들이 그럼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아마 저는 삼성, LG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니까 좀 제외하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 컨텐츠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려왔는데 그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기보다 국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메타버스에 있다고 전 첫 번째로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이제 제가 믿고 있는 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제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으면서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게임이랑 비슷해요. 근데 한국이 아까 이용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4대 악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게임을 되게 잘 만듭니다. 게임을 만드는 엔지니어도 많고 게임을 만든 경험도 많아요. MMORPG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 몇십만 명씩 접속하는 게임도 한국이 정말 잘 만들어요. 메타버스가 그것과 비슷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고 해본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단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사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들, 그 안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이들에게 과거에는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어쩌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능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메타버스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작용은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최영욱 대표가 그 메타버스 시대 가상경제 책 맨 뒤에 6개의 부작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3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일단 부작용 지금 저는 인터넷 웹 2.0 기반의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이 플랫폼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대로 옮겨가면 지금 있는 문제점들도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신뢰도와 안정도와 보안이라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 여름에 여러분 그 리비통하고 까르띠에 그다음에 세 개의 명품인데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개의 명품 회사가 오로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컨소시엄. 이게 뭐냐면 진품을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판단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지금 같이 연합해서 만드는 게 만들어졌고요. 아까 그 구찌 5달러에 판 구찌 이모티콘 핸드백은 NFT입니다. NFT는 바로 복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 플랫폼에서 경험하는 분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데 메타버스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나의 제2의 자아인 아바타와 아바타 간의 인터랙션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도 부분은 저 부분은 어떻게 갈 건가 그 부분이 일어난 문제점들 같은 부분은 지금 큰 문제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부분도 생각이지만 어떻게 전개될 건가는 계속 지금 고민하고 변화 추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최 대표님이 더 항상 희한하게도 한국에서 열리는 많은 컨퍼런스에서 부작용을 항상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경험하고 발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부작용까지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열풍이 미국에는 2003년에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앱 혹시 기억하세요?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그 앱이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를 그대로 만든 앱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앱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컨 라이프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성폭력, 성희롱,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인종차별. 왜냐하면 음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아바타들끼리 막 때리고 따돌리고 언어로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존에 현존하는 규제나 법이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혀 제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난 아바타한테 그랬지 내가 어때 너한테 그랬냐.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나도 못했고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플랫폼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그라운드 룰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강퇴시키겠어. 그리고 유저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신고를 해.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누구 신고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 그럴 때 만들어진 기능들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결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문제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걸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곳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트스페이스 VR에서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버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와서 아바타가 저를 막 괴롭혀요. 그럼 내가 버블을 탁 누르면 내가 투명 인간이 탁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블록할 수 있지만 나를 투명 인간을 탁 만들어서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디지털 공간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런 곳에서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이슈들이 또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 참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꼭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저쪽에 손을 드셨네요. 마이크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양훈고등학교 박정수 교장입니다. 오늘 그 두 분 대표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또 우리 자장을 맡으신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이런 자리 올 때마다 항상 교장으로서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들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학교 교육에서는 실제 적용이 되지 않고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에듀테크 차원에서 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학교가 굉장히 늦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두 분 대표님과 또 우리 원장님께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정부에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를 대비해서 교육 과정을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변화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님들께서 교육부라든지 또 우리 포럼의 주체가 또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대의 변화가 학교 교육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숙제인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반에 걸친 세션이 어느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눈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새로운 세상이고 이미 여기 도착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두 분께서 본인의 발표에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되어져가는 정보를 습득하시는데 여러분 좀 더 부지런하셨으면 여러분 좋은 변화의 인사이트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욱 대표님. 네.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툴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어제와 오늘 바뀐 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 선생님들도 호기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면 정말 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은 사실은 한 분은 퓨처 디자이너스, 또 한 분은 드림 앤 퓨처 랩스 이렇게 돼서 두 분 다 주제가 퓨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분은 상상력 말씀 많이 하셨고 한 분은 타이틀이 드림이에요.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꿈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열띤 강연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는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트랙 C 세션의 첫 번째 순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유익하고 값진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20분부터 더욱 다양한 주제와 풍성한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프로그램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